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이저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국회직 8급 20번부터 22번까지 세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회직이 선지도 일단 오지선다로 양이 많고요. 게다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문제, 네 문제, 이제 어떤 날은 세 문제, 어떤 날은 네 문제 이렇게 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59일차 오늘도 세 문제, 그리고 내일도 58일차도 세 문제 이렇게 풀어서 25개의 국회직 문제들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자, 20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30일 말고 만약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도 의결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불성립됐다고 표현하죠. 현재 우리나라 불성립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제도는 네, 아시겠지만 준예산 제도입니다. 준예산은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모든 돈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항목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죠. 잠정 예산은 미국 방식으로 수개월 동안 그리고 1개월 이내의 예산 집행은 우리 보통 가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X죠. 2번입니다. 예산의 입법 과목 장관항 사이에 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이용할 수 있죠.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에 전용이고요. 국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잔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X가 됩니다. 3번 명시적인 2월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금액에 대한 2월을 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출 원인 행위를 이미 해버렸는데 지출을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측할 수 없이 2월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2월은 명시 2월이 아니라 사고 2월입니다. 지금 사고 2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명시 2월과 사고 2월 말로 잘 구분 못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 사고 2월의 가장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했다는 내용인 거고요. 명시 2월은 예측된다는 의미가 항상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 증액하고자 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추가 경정 예산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의결되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의결되기 전에 뭔가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수정 예산에 대한 내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X예요. 자, 5번입니다. 조세 지출이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등의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제상의 특혜를 준 만큼 합법적인 세수 손실을 지칭합니다. 뭔가 되게 정신없게 되어 있는데요. 조세 지출은 네,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세 감면 등의 정책 등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제상의 특혜를 준 만큼 합법적으로 세수 손실, 그래서 정부에게는 일종의 간접적인 지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보시는 5번이 맞는 선지입니다. 자, 20번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는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보수에 대한 얘기고요. 아시겠지만 보수는 생활급과 연공급, 이게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 실적급과 직능급. 이 두 가지, 여기에 직무급까지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노동의 대가라는 의미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번부터 갑시다. 자,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부가급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부가급은 보수체계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죠. 보수체계가 유연해집니다. 하지만 이 부가급이 붙기 때문에 보수의 체계가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맞고요. 맞는 선지입니다. 2번입니다. 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목적에 사람에 속한 급여입니다. 속인적 급여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에게 지금 지급되는 방식인데 경우에 따라 직무급과 직능급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거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아예 내용이 다릅니다. 자, 실적급은 실적급이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로 동일 보수에 대한 동일 원칙, 동일
다시요.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뭐래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이거면 직무급이죠. 그죠? 이거는 실적급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직무급. 동일한 직무라면 동일한 보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직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연공급은 공무원 개인의 연공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입니다. 그래요? 맞죠? 자, 주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수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직위분류제는 보통 직무급, 보통 계급제를 선택하는 그런 국가에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로 연공급을 쓰죠.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로 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수 체계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연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요거는 묘하게 지금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직무의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보수의 체계를 구성한다면 다시요.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보수 체계를 구성한다면 이거는 직무급이고요. 주로 계급제가 아니라 주기분류제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하고 5번은 계급제가 주기분류제 바꿔주시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21번 정답이 되는 건 1번이고요. 우리는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2번입니다. 행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죠.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태론적 접근 방법. 제가 리그스에 대한 얘기, 가우스에 대한 얘기 했죠.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치 체제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 서인진국의 행정이 민주적 정치 체제 환경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현상을 분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선진국의 행정보다 후진국의 행정이 왜 지금 발전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현상 분석을 주로 했고요. 선진국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연구했다기보다는 후진국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렇게 내용을 봐주셔야 합니다.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로서 정치체제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분석한 건 맞지만 후진국 행정 현상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고요. 2번입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이먼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 했죠. 행정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연현상과 동일하게 인간의 주관적 의식 가치 판단 현상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만 연구했다는 것들 알고 계시죠? 3번입니다. 제도론적인 접근 방법은 전통적인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로 구분이 되는데 전통적인 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지배한다. 반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분석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일단 제도주의가 전통적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로 구분되는 거 맞죠? 전통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신제도주의가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제도주의라는 건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고요.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지배하고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제도가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에 초점으로 둡니다. 선생님, 구제도주의도 공식적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나요? 아니요. 구제도주의는 그냥 제도 자체를 연구합니다. 헌법이나 뭐 정부조직법 이런 제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 제도가 개인의 행위에 어떠한 형태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췄던 것은 구제도주의가 아니라 신제도주의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틀린 선지고요. 4번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meaningful action, 의미 있는 행위를 분석하죠. 그래서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동기의 의미 이런 거 해석하면서 가치지향적인 연구, 가치평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5번입니다. 포스트 모더니티의 접근 방법은 인간의 주체성, 합리성, 진리 기준의 절대성을 전제로 여기가 틀렸죠. 모더니즘의 사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고 진리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지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인간의 주체성, 합리성, 그리고 진리 기준의 절대성 이런 모더니즘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상상, 해체, 탈영역, 도덕적 타자, 전통적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경직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20번부터 22번까지 국회직 8급 문제 풀어봤습니다. 우리 내일
국회직 8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